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UN 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을 순방하는 7박 10일간 외교전에 나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핵심 국가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온 상태라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 및 아프리카의 순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정을 놓고 보면 17일부터 26일까지의 아프리카 및 중동 순방 네네. 회의입니다. 핵심은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박사님 먼저 G20 정상회의부터 의미 살펴보고 가죠. 네, 이제 그 G20 정상회의 그러면 대표적인 이 다자 외교 무대예요.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가장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도 성장한 국력에 걸맞게 그냥 단순히 이 회의에서 나오는 쟁점들이나 의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 의제에 대해서는 이걸 선도하고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내거는 어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마침 지금 이 G20 정상회의 바로 전에 열렸던 의미 있는 다자회의가 네. 에이펙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내걸었던 주요한 이 이슈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 다시 말해서 AI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우리 생활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AI 기본사회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회복과 성장, 그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에 관련된 주제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젠다 스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요즘 시대를 이 강대국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대국 간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그 일방적인 요구라든가 은근한 압력 같은 것들이 지금 모든 국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노골적인 압력입니다. 이런 강대국 중심주의를 그래도 희석시키고 중견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다자회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G20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계적인 경제 또는 안보상의 위기라는 거는 그 강대국 간의 합의만 가지고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G20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자주의를 통한 모두가 같이 그 혜택을 누리고 또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이런 다자주의의 부활을 한국이 선도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G20 정상회의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와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좀 놓고 보면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동 순방도 잡혀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있고요, 이집트에 있고요. 전체적인 일정도 한번 좀 조망해 주시죠. 네, 일단 17일에서 19일까지 UAE,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이죠. 이 UAE를 국빈 방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19일에서 21일 그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어떤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또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1일에서 23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이 방문하는 국가들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렇죠. 예, 또한 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 수주라든가 세일즈 외교가 이 되죠. 각종 세일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투자를 유망한 곳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곳들이거든요. 예. 예,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바쁘면서도 또 의미 있는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네, 자 G20 정상회의와 함께 또 이집트, 튀르키예 이 국가들에 대한 일정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시 G20 정상회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 오전 첫 번째 세션을 시작으로 세 번째 세션까지 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좀 논의할 주제들, 핵심 내용 미리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3개 세션이 굉장히 주제들이 재미있어요. 네. 첫 번째 세션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과 개발 지원. 이건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결과적으로 빈부 격차 예. 그리고 저개발국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강국들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문제죠. 네. 두 번째가 이 재난 위기 위험 경감, 그다음에 기후 변화 협력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신흥 안보, 이머징 시큐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신흥 안보 분야가 이 군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전통 외교 분야보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이 국가들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협력하기가 쉬운 분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요즘은 이 강대국 정치가 횡행을 하면서 사실은 신흥 안보를 통한 협력의 동인들이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에요. 특히 그걸 트럼프 대상적으로 집권 본다는 이후로는 얘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 기후 있는 변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위한 혁신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건 어떤 얘기냐면 네.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이런 부진이라는 것들 아니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결국 한 자리에만 머무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들을 비롯한 각종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 기술은 무엇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주제들을 주로 논의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의 미래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자회의를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한번 이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세계의 고민이잖아요. 네. 이제는 세계의 눈높이에서 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한 이제 의제들을 더욱 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원장님, 이제 앞서서 우리가 경주 에이펙 때 나왔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또 AI를 통한 성장, 요 아젠다와 이슈를 이번 G20에도 끌고 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글로벌 AI 기본 사회 요 얘기도 분명히 있죠. 이번 녹아내진 거죠. 이번에? 그렇죠. 네. AI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굉장히 편리함 위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국가별뿐만 아니라 세대별 그리고 소득별 AI 격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가령 얘기하면 어려워서 못 쓴다든가 돈이 없어서 못 예, 쓴다든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빈국가 부국가는 AI 기반에도 굉장한 기술이나 기반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에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런 AI의 일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이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딥페이크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AI도 여러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AI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공통의 키울 건가.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들도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아젠다 세팅까지 나가게 됩니다. AI 기본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또 우리가 제안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또 네네. 그런 역할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G20 정상회의라고 하니까
트럼프를 또 만나나?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또 오나? 이제 이렇게도 질문들 하시는데 네네. 불참 국가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G20의 핵심 멤버들은 네. 지금 모두 빠진 형태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게 남아공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그렇죠. 표명을 했고 결국은 네. 참석을 하지 않게 됐는데 지금 주장하는 게 결국 남아공을 세운 것들이 아프리카너라고 해서 이게 네덜란드 이 정착 후손들로 이루어진 백인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약탈이라든가 이제 각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남아공 정부가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방관하기까지 한다라는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쉐임드, 부끄러운 일이다. 항의의 예. 표시도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네. 중국도 지금 이 시진핑 주석 대신 아마 리창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접 체포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 중, 러시아 중에서 가장 아마 대리인 입장에서도 좀 급이 낮은 지금 예상이 되는 게 대통령실 부비서실청이에요. 부비서실장입니까? 그것도? 참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석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대표적인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라고 할 수 아르헨티나요? 있는 아르헨티나도 네. 지금 불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강대국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선진국들과 그리고 그 저개발국 그리고 중견국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 협의체라는 G20의 의미가 조금은 좀 무색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중러의 정상들이 오지 않는 G20 정상회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굳이 득실을 따져보자면 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약간 김이 빠진다라고 볼 수 빠지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그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모두 흔히 얘기하는 유니래터럴리즘 일방주의의 전형처럼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일방주의 얘기하면 요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이계 행정부만 떠올리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방주의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은근히 이제 지금 못지않죠. 무역적인 네. 압력을 가하는 거라든가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유엔 헌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공행위까지를 지금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강대국들의 어떤 불참이라는 게 오히려 다자주의의 의미를 살리는 데는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다자주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글로벌 의제를 얘기한다는 게 더 잘 설득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20 정상회의를 정리를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놓고 보면 G20 정상회의 전후로 중동 및 아프리카의 이제 각국 개별국 세일즈 외교가 펼쳐집니다. 네네. 먼저 UAE 아랍에미리트의 순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순방으로부터 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좀 성과라든가 효과 같은 것들 한번 먼저 볼까요? 그렇죠. UAE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원전을 수출했었고요. 바라크 원전이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이에요. 두 번째는 약 4조 원에 달하는 천궁2 방산. 수출을 계약했습니다. 방산 협력이고 최근에 그 중동 정세도 상당히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의 안보 협력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스스로의 이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구매에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상당한 길이 열려 있는 거고 UAE가 이런 중동 국가들의 우리 무기 체계들에 대한 방산 구매를 촉진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방산 외교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원전도 그렇고 UAE가 자금력이라든가 또 뭐 두바이 사례에서도 보지만 미래 혁신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접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협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UAE는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과 함께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잡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기업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게 좀 가장 많은 곳이 또 UAE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AI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다양한 협력이 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1년에 지금 양해각서 MOU도 체결이 될 걸로 지금 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방산 쪽에서 좀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우리가 올해로 수교 30년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집트가 좀 익숙하지만 어떤 경제 수준이지, 우리와 어떤 좀 인연이 있지도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이번 순방에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집트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역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오랜 역사. 네. 그런데 이 이집트가 걸어온 행보들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집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비동맹 회의의 대표적인 과거에는 비동맹 운동의 대표적인 이제 참여 국가였어요. 네. 두 번째는 그 흔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중동에 있는 아랍권 국가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평화협정을 맺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친이스라엘. 예, 그리고 네. 이제 가자 지역 지금 또 이 문제 있죠. 평화와도 네. 뭐 바로 인근이란 말이에요. 밀접히 관련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표적인 아마 이 영향력 있는 지역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와의 어떤 이 시장 협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북아프리카를 진출하는 데서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도 지금 이 광활한 국토를 고려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공략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죠. 네. 자, 이집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입니다. 이제 튀르키예는 우리와의 형제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 전쟁, 6.25 전쟁의 4대 파병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튀르키예 경제가 요즘에 힘들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렇죠. 이번에 순방과는 또 어떤 기대 요구가 있을까요? 근데 튀르키예도 그렇고 튀르키예가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본 분들의 얘기예요. 일단은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이 경제 협력이 전반적인 튀르키예 경제의 어떤 활성화 효과를 불러오고 이게 민생 문제에도 상당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튀르키예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그쪽에서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고요. 어쨌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경제적인 동력을 굉장히 올려놔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상당 부분 지금 이 동기가 높은 편이고 우리도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방산 협력도 있지만 산업 측면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튀르키예 같은 경우 지역 특성상 유럽과 중분동을 잇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튀르키예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인연에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또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요즘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뭐 이런 명칭들 많이 들으시죠? 정말로 이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과 중요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뭐 원전이든 방산이든 바이오든 좀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이번 순방에서 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목표를 좀 둬야 될까요? 네, 결국 지금 순방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단순한 이번 1차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이제 이 정상회담 이외에도 고위급 간 협력이라든가 대화체를 창설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번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거점 국가별로 우리의 소통 통로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렇게 평소에 민간 기업들 간의 소통 통로가 활성화돼야 문서화된 MOU 이상으로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주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 가능한 확실한 각 지역의 협력자들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